하이트젠걸 고태봉 본부장입니다. 그 전편에 이어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더워서 오늘 제가 옷을 좀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방송에서는 저희가 테슬라, 그 다음에 뉴럴링크까지 말씀 좀 드렸어요. 왜 자꾸 테슬라 하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 오픈 AI라고 가장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공익 목적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로 만들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야, 이게 나중에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오픈해 놓고 전부 다 여기에 맞서는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도록 우리 비영리 단체로 다 오픈하자. 근데 사람이 성선설이 맞는지 성악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또 악용하는 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오픈 AI가 최초의 어떤 그런 미션들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는 핵심 엔지니어들을 전부 테슬라가 회사로 데려갔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전문가들이 테슬라로 영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오픈 AI가 만들었던 많은 기술들을 테슬라가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편에서 엔비디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저는 그냥 개요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의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인 GPU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요. 이게 게임에만 쓰기는 너무 훌륭한 반도체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GP를 붙는 거는 제너럴 퍼포즈, 즉 일반 범용 GPU를 만든 겁니다. 이 GPU는 우리 블록체인에 채굴을 할 때도 굉장히 잘 사용되고요. 이게 보통 병렬로 연결되고 굉장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채굴이나 아니면 AI용 컴퓨터에도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는 초거대 AI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이스케일 AI라고 부르는데요. 하이스케일 AI를 컴퓨팅할 때는 GPU의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제 이 하드웨어를 위주로 했던 회사인데 대부분 회사들이 자기들의 프로세스를 다 자율로 바꾸거나 아니면 로보타이제이션 할 때, 무인화 시킬 때, 인공지능에 이제 의뢰를 할 때 엔비디아를 필연히 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를 제일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고객님? 했을 때 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어떤 이제 주문을 하겠죠. 그때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생각보다 의뢰한 클라이언트들의 소프트웨어 수준이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거면 내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뭔가 뭉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죠, 엔비디아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이 네 가지가 완전하게 구현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서 무시 못할 정도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자, 요거 4개 다 해주세요 라는 요구 조건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는 2개만 해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야의 AI에서 최고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엔비디아가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가장 강력한 회사로 떠오른 이유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는 아이삭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죠. 아이삭이라든지 이제 많은 부분인데 이 역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로봇에도 뭐 센서, 뭐 소프트웨어, 뭐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릿 매니지먼트 대부분을 전부 다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로봇 쪽의 또 핵심 기업이 되는 거고요. 특히 보통 이제 우리가 GTC 2022라고 그러니까 GPU를 갖고 이 테크니컬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 GT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컨드 웨이브 AI.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세계에서는 AI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됐고 세컨드 웨이브 AI가 로보틱스다. 굉장히 중요한 전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세계에서는 AI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화끈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줬고, 이제는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많은 법칙들, 그다음에 이 플랫폼들을 구축해서 선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로봇에 대한 핵심 알고리즘들을 엔비디아가 많이 제공할 거고요. 업체들마다 아마 엔비디아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약간 애플의 iOS 같이 좀 폐쇄형이라면, 이 엔비디아는 필요한 자 다 나에게 오라, 약간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개방형인 거죠. 대신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로봇의 옵티마이즈된, 즉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내놓는다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범용화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이제 표현하기 좋아하는 거는 삼라만상에 대한 오지랖인 거죠. 예를 들면 자연어 번역, 아니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그래픽, 아니면 오토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많이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연기체, 우리 DNA를 분석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시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봇은 이제 아이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자존심인 삼성.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 좀 이 비난 아닌 비난은, 왜 메모리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삼성 너 이 정도의 능력 되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답답한 마음도 좀 많았고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치고 나갈 때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만 계속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M&A라든지 어쨌든 신성장 동력을 구하는 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삼성이 보시는 것처럼 로봇 진출을 선언했는데, 2022년 주총에서도 성장 정체를 우려하는 주주들한테 우리 로봇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삼성이 자율주행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로봇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이동부가 있습니다. 그 이동부에 그 다음에 이 매니플레이터를 달아서 로봇 팔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비전 센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모빌리티, 이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팅, 즉 작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하는 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결국 로봇을 하려면 이 모빌리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삼성 SDI가 배터리를 하고 있고요. 삼성 뭐 전기에서도 많은 센서들을 하고 있고요. 삼성도 사실 기존에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로봇을 열심히 했었죠. 근데 테크윈을 하나에 매각하면서부터 로봇 주체가 좀 사라졌는데, 그거를 뭐 DMC라든지 리서치, 중공업 위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가장 돈이 많은 전자가 야 우리가 로봇 할래? 라고 진출을 했고요. 19년, 20년, 21년, 22년도에 CES에서 삼성이 계속해서 로봇을 개량된 형태로 보여줬죠. 특히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매니플레이터, 이게 매니플레이터 엔드 이펙터입니다. 이런 이제 봇 핸디라는 로봇이 나왔고요. 이번 2022년도에는 이게 뭐냐면 모니터가, 뒤에 모니터마다 AI 비서가 사람이 쭉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해요.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이런 가정용 디스플레이가 없다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AI 비서가 계속 저를 따라다닙니다. 스토커처럼. 근데 이러는 거죠. 주인님 얼굴이 약간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오렌지 주스 하나 드릴까요? 라고 이제 AI 비서가 얘기할 때 줘 하게 되면 이 AI 비서가 물리 세계에 있는 보텐디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텐디는 냉장고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확인하고 저한테 오렌지 주스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온라인 공간상에서 AI 비서와 물리 세계에서의 보텐디가 조화를 이룬.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궁극의 가전은, 왜냐면 저희가 지금 디바이스를 다 따로 사지 않습니까? 식기세척기 따로 사고 세탁기 따로 사고 막 다 따로 사는데, 궁극의 가전은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쪽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이 로봇을 위해서 어떤 M&A를 하고 또 어떤 기술들을 테이크하고 또 어떤 기술을 빌드업 시킬지 저희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G는 여러분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로봇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제가 LG하고 이제 탐방을 가거나 LG에 있는 임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LG가 스타트업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드는 게 참 많은 부분에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뭐 선대 구회장님 때부터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힘들어지더라도 전부 다 관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고민하거나 TF를 만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로봇에 관련돼서는
미국의 보사노브 로보틱스라든지 SD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아크릴,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하고 전략적 제휴라든지 어떤 이제 자본주의를 맺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빌드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LG의 카탈로그를 보면요, 이런 로봇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드웨어로서의 로봇보다는 LG CNS, 지금 비상장 업체지만 굉장히 뭐 장외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업체죠. LG CNS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풀필먼트, 이런,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스마트가 붙는 쪽에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실제 전 세계에 있는 로봇을 다 사용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파낙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ABB라든지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일단 다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롯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로봇들을 컨트롤하고 로봇의 데이터를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CNS, LG 전자, 그리고 이번에 LG AI 연구를 만들면서 초거대 AI인 엑사원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LG 역시도 로봇 쪽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 한방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한국의 가전업체 중에 내놓으라는 LG와 삼성이 다 로봇에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나갈 길이 되게 멀죠. 자율주행도 해야 되겠고, 뭐 그다음에 UAM도 한다 그러고, 근데 로보틱스도 한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 2040년도에 포트폴리오가 50%는 차, 이게 뭐 EV, A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30%가 UAM,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죠. 어번 에어 모빌리티. 그 다음에 20%가 로보틱스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걸 알 수 있는 게요, 현존하는 최고의 하드웨어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스트레치 같은 로봇은 실제 대량 생산을 해서 물류센터와 공장에 투입할 거고요. 이동부와 매니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흡착식 엔드 이펙터가 달려 있고요. 1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존하는 로봇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우리 뭐 BTS 춤도 따라하는 스팟 미니. 스팟 미니 역시 사족보행 중에 가장 지금 앞서 있는 로봇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인수했다는 게 일단 진심이고요. 누구나 현대자동차에 돌을 못 던지는 게 일론 머스크도 지금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정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왕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랩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뛰어난 많이 박사님들과 또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석학분들이 한 140분 정도가 모여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CES에서 내놨던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로지스틱스에서 우리가 시킨 택배 물건들을 전부 다 이 안에 넣어놓고 이 밑단에는 스팟 미니가 딱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전기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요 제품들을 우리 집 앞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큰 모듈들, 서비스 모듈, 로지스틱스 모듈이 큰 PBV죠. 기아자동차가 하겠다는 퍼포스 빌티드 비클에 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붙었다가 이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딱 떨어뜨리는 거죠. 떨궈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더십이라고 해서 모선 PBV가 멀리까지 쭉 와서 장거리 이동을 하고요. 여기는 모듈들이 착탈이 되는 툭 떨어져서 이게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 스팟 미니가 나와서 매니플레이터를 가지고 이 짐들을 뭐 205호, 뭐 307호, 뭐 이런 식으로 배송을 하는 거죠. 당연히 스팟 미니는 계단도 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틱스 랩이 워낙 좀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실사로 갖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파견 인원들을 지금 보스턴에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이번 2022년 11월 달에 완공될 싱가포르의 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여기서는 무인화된 기술들로 많은 부분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 앞으로 아마 조지아 공장 같은 데도 이번에 신설하는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가 나갈 텐데요. 자, 기존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차이는 AMR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AMR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는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를 실어서 쭉 운반을 했다면 이 AMR이라는 로봇에 자동차를 크게 얹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기존 공장은 장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장비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공간에 공장을 디자인을 새로 디지털 공간을 해주면 외형이 예를 들면 2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홀류 생산할 때는 이 정도였는데 야 여기 하나를 더 모델을 넣어서 3개를 만든다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플렉서블하게 막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캐펙스 기준으로 70%, 즉 공장을 만들 때 30% 이상 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뜯어내거나 하지 않고 바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공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생산체제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존의 현대자동차에 있는 많은 사업부들과 그 다음에 신설된 회사들 이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결국 자율주행도 달리는 로봇,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AI인데요. AI 역시도 현대자동차의 많은 이제 에어랩이라든지 의왕의 로보틱스 랩이 전부 다 AI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양연구소가 약간 기계 오리엔티드에 있다면 이 신설된 부서나 새로운 조직들은 AI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온라인상의 네이버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회사인데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좀 생소하시죠? 오프라인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최고의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분들이 모여있는 게 뭐 제가 다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삼성, LG, 그다음에 현대, 네이버 할 것 없이 전부 다 최고분들인데 사실 굉장히 수평 이동도 많이 하세요. 근데 네이버는 야 아웃풋 다 필요 없어. 연구만 해. 라는 진짜 R&D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에 네이버 1784라는 새로운 신사옥이 생겼습니다. 5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로봇 친화형 건물인데요. 이 안에서는 카이스트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이 로봇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버스라는 그래서 이 아크버스라는 이제 이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아마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일 겁니다. ARC가. 그래서 요 3가지가 중점이 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그래서 공간에서 야, 나 스타벅스 커피가 먹고 싶어. 그래서 누르면 이 로봇이 스타벅스 커피를 제 자리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로봇 친화형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특화망, 5G 특화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망은 뭐냐면요. 이 네이버만을 위해서 제로 레이턴시, 지연성이 제로인 통신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도 국회 청원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얻어냈죠. 그래서 이 엠비덱스라는 양팔 로봇은요. 뇌가 없는 브레인리스 로봇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안에 있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쪽에 명령을 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계속 순환하는 즉 통신용 AP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 역시도 M1이나 M2 같은 매핑 로봇, 맵을 만드는 회사, 여기 매핑 로봇이 있네요. 여기서 쭉 다 본 걸 가지고 본 것들을 다 클라우드에 넣어놓습니다. 클라우드에 넣어놓으면 이 클라우드에서 통신을 가지고 이 보급형 로봇한테 쭉 보내죠. 야, M1이 지도 그려왔어. 너 이 지도 가지고 움직여. 했을 때 이 보급형 로봇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통신으로 로봇도 저렴하게 만들고 지연성만 제로라면 다 움직일 수 있는 브레인리스 로봇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쓰셨던 클로버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팝하고 번역 이 서비스 있죠. 이게 다 온라인에서 AI입니다. 이 네이버 랩스가 만들었던 거죠. 다 만들고 나서 네이버에 넘겼죠.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물리 공간에 로봇과 자율주행 2개 사업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 네이버 랩스죠. 근데 이제 물리 세계에 역시 리얼월드 AI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죠. 온라인 공간의 AI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을 해냈고 하이퍼스케일의 지금 클로버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퍼 클로버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초거대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역시 네이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고요. 이 네이버 랩스가 로봇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역시 클라우드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브레인리스 로보틱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로봇들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로봇 친화형 건물인 1784를 통해서 계속 강화학습을 통해서 로봇을 앞으로 대한민국에 풀어놓을 로봇들을 미리 여기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크버스를 통해서 이 이제 플랫폼과 클라우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수백만 대 로봇이 굴러다닐 때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까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랩스는 한국 로봇 쪽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삼성이라든지 들어오게 돼도 굉장히 큰 금액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겠지만 지금은 네이버랩스는 로봇을 만들기 정말 좋은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결론부에 해당될 텐데요.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인식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 초연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2015년부터 실제 보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인지죠. 적어도 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을 추월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미지넷에서 뭐 고양이, 강아지를 구별하고 이런 식에서 뭐 이 AI가 어떻게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돼서 이미 인간의 기록을 훨씬 넘어선 굉장히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과 네이버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1784라는 건물입니다. 즉 통신도 이제는 특화망들이 보급되기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2부와 3부를 계속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나 진짜 한번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원분들이 얘기하는 이 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요만 좀 설명드리면 로봇 뇌의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겨났고요. 로봇은 정말 이제는 뭐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뒤에 점프도 뛰고 뭐 이 덤블링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AI예요, AI. 그래서 우리가 GPT-3 자,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초거대 모델이 GPT-3입니다. 얘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끝내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175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공지능 얘기하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뭐 이렇게 연산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즉 뭐 X1부터 쭉 다는 인풋, 입력단, 그 다음에 출력단, 그리고 이 안에는 뭐 히든 레이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뭐 더하고 또 그다음 연산하는 과정, 거기다 해서 가중치를 준다,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것들 레이어 하나하나를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라미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쭉 나가서 1750억 개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 해외 거를 실시간으로 쭉 보시더라도 한국어로 아주 세련되게 쫙 나오는 이유는 이 GPT-3라는 녀석이 등장하고 나서입니다. 여기에 I자를 붙는 게 이미지 GPT인데요. 이게 등장하고 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물, 그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인공지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지금까지 모델이 많이 나왔지만 이 GPT-3가 나오고 나서 모델, 자, 끝. 이거 하나면 돼. 데이터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고 있는데, 야, 쓸데없는 데이터 됐고, 데이터를 퓨리파이, 아주 양질의 데이터만 받겠다는 게 좀 최근 들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 AI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머물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2020 넘어서 미친 듯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가격도 뚝 떨어집니다. 연간 60%씩 빠져요. 그 다음에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2020년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다. 그리고 용도별로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융복합을 하기 이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언어를 막 배웠는데 어차피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또 1차원 벡터인 숫자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 모델에서 아주 똑똑하면 이 그림 보는 데도 똑똑하고요. 듣는 데도 똑똑하고요. 모든 거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융복합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 드디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는 계속 거대로 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물리법칙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법칙이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물리세계를 모른다 그러면 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어딘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물리법칙 간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공 장기도 안에서 우리가 몸이 계속 비틀비틀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장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물리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듈러스 플랫폼이라고 엔비디아가 이제 만든 플랫폼이고요. 역시 지구도 물리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기상 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못하거나 왜 자꾸 다음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틀릴까? 이 물리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AI를 내놓는 디지털 지구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로봇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국가 간 갈등으로 분업 구조가 되면서 리쇼어링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이 필요해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계속 강요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이 긱 워커들 시간으로 수요 공급을 맞춰서 노동자를 뽑았는데 화이트 컬러는 이제는 뭐 집에서 제가 집에서 해드릴게요. 대신 얼마 보내주세요 하는 이 화이트 컬러는 되는데 블루 컬러는요. 모였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정규직보다 우리가 못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이거 하죠, 그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야 아무래도 기고커들 손해보는 것 같아. 니네 복지 혜택 다 줘. 하니까 블루 컬러에서는 기고커들이 점점 비중이 줄어듭니다. 전 세계 고령화 구인난 이것들이 자꾸 로봇을 공장에 불러들이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봇 가격이 굉장히 싸집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로봇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재가 2022년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은 로봇을요 12년 정액감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25년만 되더라도 지금 예측이 10,000불에서 23,00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만약에 10,000불, 23,000불 하더라도 이걸 대충 12년을 나눠보면 굉장히 부담이 적어집니다. 인건비 대비 로봇의 감가상각 비교하시면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로봇도 이제 ROI 계산기가 있습니다. 야, 투자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회수가 빨리 되냐?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 한 4개월 만에 본전 뽑아.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이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다는 건 로봇이 계속 투입될 때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이 색깔이 이제 진하면 진할수록 고령화인데요. 아니죠. 밝을수록 고령화네요. 한국도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고요. 이 중국도 고령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만 굉장히 젊은 거죠, 지금. 정말 나라들이 늙고 있다. 이게 공장에서 일하실 분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봇이 필요한 토양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 이어질 저희 2편과 3편에서는 각각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실 테니까요. 뭐 이 방송 만약 흥미가 있으셨다면 2편, 3편도 계속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쓰고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